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퇴직 양도 할 거고요. 스케치 세법 299페이지 퇴직 소득세부터 하고 그다음 양도소득세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할게요. 자, 299페이지 제일 먼저 산출세액 이런 게 나오죠. 퇴직소득세도 사실은 뭐 우리 범위라든지 비과세 규정이라든지 계산 구조, 수입 시기, 과세 방법 이런 걸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계산 구조에서 산출세액 그거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산출세액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산출세액 계산 구조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본다고 보시면 되고 이 퇴직소득 산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걸 먼저 이제 계산하는 구조를 볼 건데 거기 책에는 산출세액에서 여기납부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납부 세액공제. 요걸 빼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그렇게 적혀있죠. 뭐 외국납부 세액공제 뭐 잠깐만 보면 요거는 필요경비 산입은 안 돼요. 산입 불가. 얘는 퇴직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필요경비 산입 이런 건 안 되고 이월공제 이런 것도 안 돼요. 이월공제. 퇴직소득은 이번 연도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 또 퇴직금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받고 끝나는 이런 개념이 존재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랑 좀 달라요. 종합소득세는 5년간 이월공제가 되지만 얘는 한도 초과했다고 해도 이월공제가 안 되죠. 그 정도. 퇴직소득 산출세액 요걸 볼 건데 얘가 구조가 특이한 게 지금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전규정이 있으면 종전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40% 때리고요. 거기에 개정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산출세 곱하기 60% 해서 이걸 섞는 거죠. 섞어가지고 40% 60% 합쳐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종전규정은 2015년 이전 규정이고 개정규정 2016년 이후 규정이긴 한데 요거를 좀 섞어서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2016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개정 100%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입사하면 2016년 이후에 입사하면 개정 100%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정 규정이 2016년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입사일은 안 따져요. 입사를 2016년 이후에 했으니까 개정 100%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법 규정이 우선시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 요 같은 법 규정상으로 퇴직일이 2018년도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퇴직일이 2020년 이후여야지만 개정이 100%가 되는 거예요. 2020년 이후여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렇게 갖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입사일이 2016년 이후다 안 따져요. 입사일은 안 따지고 퇴사일로 따지기 때문에 퇴사일이 2018년도면 무조건 40% 60% 합치셔야 돼요.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그러면 종전규정 어떻게 계산하고 개정규정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를 하나씩 봐야겠죠. 먼저 종전규정부터 보면요. 종전규정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 금액이 있으면 퇴직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퇴직소득 공제가 들어가요. 퇴직소득 공제. 그럼 과표가 나오겠죠. 여기 세율은 우리 6%부터 42%,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그거 적용하면 돼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런 건데 퇴직소득 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본공제라고 해서 정률로 공제하죠. 퇴직금 받으면 거기 40% 때린 거 무조건 빼줘요. 빼주고 시작한다. 좀 장기간에 거친 거니까 좀 많이 빼주고 시작하는 거죠. 정률공제, 정률로 빼주는 거고요. 그리고 근속연수공제라고 있습니다. 이건 테이블 주어질 거예요. 근속연수 5년까지는 1년당 뭐 30만 원, 5년 초과 1년당 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근속연수 공제 테이블이 주어질 거니까 그 테이블을 보고 계산을 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요. 얘는 근속연수를 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근속연수는 연 단위로 계산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9년 3개월 근속했다라고 하면 이게 9년이냐 10년이냐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인데 이 연 단위로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월수가 존재하면 1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으로 봐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10년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근속연수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10년 넣어가지고 테이블에서 계산되는 그 금액 그거를 갖고 와서
퇴직소득 공제 넣어주시면 돼요.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퇴직소득 공제를 빼면 과표가 나오는 거죠. 거기 세율 적용하는데 세율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죠. 연분연승법. 과표가 있으면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이게 10년치 퇴직금에 대한 거다. 그럼 10년치 과표 아니냐? 그래서 근속연수 10년으로 나누는 거죠. 1년치 소득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야. 10분의 1로 나누면 1년치 소득으로 바뀌죠. 그럼 거기에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 6%부터 42%까지. 그러면 요건 1년치 세액이 되는 것이고 그걸 10년치 세액으로 바꿔주고자 다시 근속 연수로 곱해주죠. 연으로 나누고 연으로 곱한다. 그게 연분 연승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과표가 뭐 1억이다. 1억이면 세율 구간이 되게 높아요. 35%. 그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1억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1000만 원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1200만 원 이하로 다운되면서 기본 세율이 6% 구간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율을 줄이고자 하는 거죠. 근데 1억에 원래 세율 적용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에 세율 적용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근속연수 10년으로 곱해가지고 그 10년치 세액으로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세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세율이 낮아져서 2013년도에 뭐가 들어왔냐면 오배수 환산이라는 게 들어왔죠. 오배수 환산은 5배로 환산하자. 과표가 1억인데 10분의 1로 하면 1000만 원.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5배로 하면 5천만 원이 되죠. 5천만 원이 되면 세율 구간이 24% 구간으로 좀 올라가요. 그래서 요걸 잠깐 올리고 요 5배수 환산했으니까 요 뒤에서는 5로 다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5배수 환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를 곱하고 5로 다시 나눠주는 그 5배수 환산이 2013년도에 들어왔다. 그러면 2013년 이전에 입사를 해가지고 2013년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표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2013년 이전에 입사를 해서 그 이후에 퇴사하면 과표를 나눠서 1배수 환산과 5배수 환산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따로따로. 요걸 좀 보여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자, 내가 요때 입사를 했고요. 이때 퇴사를 하는데 중간에 2014년도가 껴있는 거야. 2013년 1월 1일이 중간에 껴있다라고 하면 이때 바뀌었거든요. 이때는 1배수 환산이었고 이때는 5배수 환산이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 1번 과표, 2번 과표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전체 근속 연수가 예를 들면 9년 6개월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쪽 부분의 근속 연수가 3년 2개월, 뒤쪽 부분이 보면은 6년 4개월 이런 식으로 두 개 합치면 당연히 뭐 9년 6개월이 된다는 거죠. 9년 6개월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근속 연수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거니까 9년 6개월은 10년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1년 미만의 월수가 존재하죠. 그럼 이것도 4년으로 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6년 4개월이면 1년 미만의 1년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7년이 돼버려요. 7년. 그러면 4년 플러스 7년은 11년이 돼버리고 왁구가 안 떨어지죠. 10년을 두 개로 쪼개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걸 먼저 구하고 이건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7년이지만 이게 아니라 요걸 구했다면 끼워 넣기로 맞춰 넣기 그렇게 들어가요. 10년에서 4년 빼면 6년이죠. 6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로 끼워 넣기 금액으로 구하는 거죠. 끼워 넣기 연수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과표, 2년 과표를 나누는 거예요. 전체 총 과표가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총 과표가 1억이면 1억을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서 이 앞부분을 1번 과표 그리고 뒷부분을 2번 과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죠. 전체 총 과표가 뭐 1억이면 요걸 앞부분 10년치 중에서 4년치 40%죠. 40% 4천만 원. 2번 과표 10년치 중에서 6년치죠. 60% 6천만 원.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얘는 1배수, 얘는 5배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1배수, 5배수 적용을 할 때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곱하기 요게
전체 4년치예요. 4년치 근속연수에 대한 과표고요. 요거를 1배수 환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4년치니까 1년치를 바꿔주고자 4년으로 나눠야겠죠. 4분의 1로. 그럼 1년치 과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율 적용하고요. 4년치 세액으로 바꿔주고자 다시 4년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과표 같은 경우에는 5배수 환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똑같은데 2번 과표는 전체 6년치에 대한 거예요. 6년치에 대한 과표니까 1년치 과표로 만들어주려면 6년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누면 1년치 과표가 되고요. 5배수 환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5가 끼는 거죠. 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세율 적용하고요. 자, 이걸 다시 6년치 세액으로 만들어주고자 6년을 곱해야 돼요. 6년을 곱해야 한다. 근데 앞에 5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5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냥 5가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산식인데 5가 중간중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셔도 상관이 없고요. 개념만 이해를 잘 하시면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1억이라는 과표가 있으면 전체 과표죠. 1억이라는 과표를 1번 과표 4천 그리고 2번 과표 6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쭉 한 거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또 하실 수가 있냐면 요거 보시면 4천을 4년으로 나눴죠. 그러면 1,000만 나왔잖아요. 1,000만 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1년치 과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년치 과표. 요거 6천만 원을 6년으로 나눴죠. 2천만 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년치 과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1억 원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얘는 10년치 과표잖아요. 10년치 과표. 근속연수 10년에 대한 거니까 10분의 1로 나누면 1년치 과표가 나오거든요. 1,000만 원. 이 1,000만 원에서 출발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000만 원에서 출발하셔가지고 1,000만 원에서 출발한다고 하면 좀 더 편하거든요. 1,000만 원. 1년치 과표죠. 1년치 과표고 1년치 과표니까 바로 세율 적용하시면 돼. 바로 세율. 1배수 환산 같은 경우에 바로 세율 적용하시는 거야. 1년치 과표니까 개념적으로 1년치 과표니 당연히 세율을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앞부분은 4년치 세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4년치 세액. 그러니까 여기에 4년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5배수 환산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세율 앞부분 하고요. 세율 뒷부분에 5가 끼면 되는 거예요. 세율 앞부분하고 세율 뒷부분에 5가 끼면 된다. 그걸로 기계적으로 푸시면 돼. 1,000만 원 있죠? 1년치 과표 5 들어가면 돼. 곱하기 세율 곱하기 5분의 1 기계적으로 세율 앞부분 세율 뒷부분에 5가 들어가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는 뒤에 거는 6년치 세액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6년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지면 그때는 요 1,0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 1억 원은 전체 10년치 과표고 10분의 1로 나누면 1년치 과표가 나오죠. 그럼 1년치 과표니까 바로 세율 적용할 수 있는 거야. 1배수 환산은. 바로 세율 적용하고 근데 앞에 부분은 4년치 세액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4년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산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요 산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시고 뒤에 거는 1,000만 원의 세율 적용하고 6년치 세액이니까 6년을 곱해주면 되는데 다만 5배수 환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율 앞부분, 세율 뒷부분에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5가 살짝 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면 다 풀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 빠르게 푸는 연습이 좀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종전이에요. 종전은 40% 곱해야겠죠. 그리고 계정 규정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종전 규정을 봤고요. 이제 계정 규정이에요. 계정 60% 곱하는 거 그걸 볼 건데 계정 60% 같은 경우에 계정 규정은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뀐 거예요. 거의 뭐 근로소득차는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로소득 환상급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죠. 환상급여. 여기서 환상급여 공제 이런 게 차감이 되고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 나오는 거죠.
일단 환상급여의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인데, 환상급여는 뭐냐? 이게 1년치 급여의 의미예요. 1년치 급여. 총 급여의 의미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죠. 총 급여액의 개념이 환상급여예요. 1년치. 근데 1년치 급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 우리가 10년치 퇴직금을 받을 건데 요거를 1년치 급여로 바꿔주고자 하는 겁니다. 환상급여. 어떤 걸 활용하면 되는 거냐면 1년 정도 근속했을 때 퇴직금이 1개월치 급여하고 비슷해요. 1년 정도 근속했을 때 퇴직금이 1개월치 급여하고 유사합니다. 실제로 1년 근속하면 한 달에 만약에 300만 원씩 받고 있다. 근데 1년 근속했다라고 하면 1년치 퇴직금이 한 달 급여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근속했다라고 하면 한 두 달치 급여 300 곱하기 2 해가지고 600만 원. 그 정도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1년치 퇴직금은 1년 정도 근속했을 때 퇴직금 얘는 뭐랑 유사하냐면 똑같지는 않지만 대충 뭐랑 유사하냐면 1개월치 급여하고 거의 유사하다. 실제로 1개월치 급여 정도 준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1년 근속하면.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얘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먼저 10년치 퇴직금 있죠. 10년치 퇴직금을 1년치 퇴직금으로 바꿔. 10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10년분의 1. 그러면 1년치 퇴직금 했죠. 1년치 퇴직금은 또 뭐랑 유사하냐면 1개월치 급여하고 유사하잖아. 그죠? 1개월치 급여가 된 거야. 그럼 1개월치 급여를 1년치 급여로 바꿔준다면 12개월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거를 한꺼번에 해보면 10년치 퇴직금에서 출발해가지고 1년치 급여를 만들어주려면 근속연수 10년 분의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바로 1년치 급여가 나오는 거야. 그게 환상급여의 개념. 이 환상급여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 퇴직소득 금액이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빼줘요. 그래도 종정 규정에 따르면 근속연수 공제 해줬죠. 근속연수 공제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살려줬어. 근속연수 공제는 빼고 들어가는 거야. 근속연수 공제는 뭐 10년 근속해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테이블상으로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살려둔 겁니다. 이건 좀 조심하시고 근속연수 공제가 있다는 거. 근데 어차피 이렇게 근속연수 공제 조금 빼줘도 이게 퇴직금 상당액이에요. 퇴직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치 급여로 바꾸고자 얘를 곱해주는 거예요. 10년분의 12개월 이런 식으로 근속연수분의 말로 풀면 12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환상급여가 나오는 겁니다. 환상급여가 얼마 정도 도출됐다라고 하면 이 환상급여 공제는 우리 근로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근로소득 공제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거야. 총 급여액이 뭐 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70% 근로소득 공제로 빼주는 거 있죠. 그것처럼 환상급여 구간별로 얼마 정도 퍼센티지 때려가지고 빼주는 게 환상급여 공제예요. 이 테이블 주어질 거니까 그 테이블 상으로 계산하시면 돼. 환상급여 구간별로 계산이 되는 환상급여 공제를 빼주시면 과표가 나오는 거죠. 자, 과표가 나오면요. 개념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환상급여가 1년치 급여예요. 1년치 소득이죠. 그 1년치 과표가 됐죠? 세율은 바로 때리면 되는 거야. 세율은 바로. 왜냐면 1년치 과표니까. 1년치 과표로 만들어줬으니 세율, 1년치 과표에 적용하는 세율 6%부터 42% 그거 바로 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세 표준에 세율 때리면 뭐가 나온 거냐면 1년치 급여에 대한 세액이 나온 거예요. 1년치 급여에 대한 세액. 근데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10년치 퇴직금에 대한 세액을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를 이용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1년치 급여에 대한 세액을 구했죠? 환상급여에 대한 세액.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1개월치 급여를 바꾸고자 한다고 하면 1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1개월치 급여가 되고 그게 또 1년치 퇴직금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러면 1년치 퇴직금에 대한 세액이 나왔으니까 10년치 퇴직금에 대한 세액으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10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액으로 바꿔주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한 큐에 한다고 하면 한 큐에 구한다고 하면 곱하기 12분의 10년. 여기 분자에 있던 게 여기는 분모에. 여기에 분모에 있던 거는 여기에 분자에. 그런 식으로 역으로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거 딱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역으로 12분의 근속 연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계정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계정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 그러면 종전 40%, 계정 60% 합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 개념 이해는 중요하긴 하지만 개념 이해가 사실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암기가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시험 목적상으로는 개념 이해도 뭐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암기, 테크닉,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한 번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이 산식을 연습장에 좀 적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5배수 한산이 조금 익숙하니까 외우실 때는 뭐 12배수 한산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12배수 한산 그런 식으로 외우셔도 좋겠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이거 누락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성연수 공제는 이거 남아있다는 거 그거 좀 잘 갖고 가셔야 되겠고 요 근성연수 공제를 빼고 12배수 한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5배수 한산보다 좀 금액이 너무 크잖아.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한산급여 공제 있구나. 뭔가 빼줘야겠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계산구조 좀 외우는 거예요. 10에서 한산이면 너무 크겠는데? 그러면 뭔가 빼줘야겠지. 한산급여 공제. 그럼 과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접근하셔야겠지. 1년치 과표 나왔구나. 한산급여는 1년치 급여니까 1년치 과표 나왔구나. 세율을 바로 떼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역으로 곱해주는 거야. 역으로. 기계적으로 역으로 곱해주면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9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 생각할 시간도 전혀 없고요. 여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테크닉을 좀 가지고 문제를 풀이를 해주셔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 계정 규정까지 다 본 겁니다. 거기 299페이지 내용을 좀 볼게요. 정리. 자, 여기 보시면 퇴직소 산출세액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색깔 쳐져 있죠. 종전 40%, 계정 60%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종전 규정 산출세. 퇴직소득 금액이 있으면 비과세 퇴직소득은 다 제외하고 당연히 퇴직소득 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하고 근소영수 공제 합쳐서 빼주는 거죠. 그럼 과표가 나오고 세율 적용하는데 여기서는 1배수, 5배수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게 종전 규정. 거기 밑에 퇴직소득 공제는 기본공제 40% 빼주는 거 40%는 외우셔야 되겠고요. 근속연수 공제 같은 경우에는 외우실 필요가 없고 근속연수 공제는 테이블이 주어질 거니까 이 테이블 보고 몇 년 근속했으면 얼마만큼 빼줄 건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서는 꽃표시 근속연수에서 동그라미 2번 근속 연수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그것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퇴직소 산출세액 연분연승법인데 5배수 연분연승 그거에 대한 산식이 좀 주어져 있고요. 근데 2013년 1월 1일 날 바뀐 규정이기 때문에 그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그때는 꽃표시처럼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1배수 한산 그리고 5배수 한산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계산하고 더해야겠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이번 양가로에 2016년 1월 1일 이후 분이 나오죠. 요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먼저 과표를 구하는데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뺍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 금액이 있으면 근속연수 공제는 일단 빼주고요. 곱하기 근속연수분의 12배수 환산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하고 그러면 금액이 크니까 환산급여 공제를 빼주는구나. 환산급여 공제는 우리 근로소득 공제처럼 금액당 얼마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자료에 주어질 거니까 자료 보면서 한산급여 구간별로 한산급여 공제액을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퇴직소득 과표가 개정 규정에 따르면 1년치 과표니까 기본세율 바로 때려도 되고요. 곱하기 12분의 근속연수 반대로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 외국납부 세액공제 얘는 필요경비 산입은 안 되고 2월 공제도 안 돼요. 요 밑에 보시면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외국납부 세액공제 물어봤다고 하면 요 한도 거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외국에 낸 세금 있겠죠?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이 한도예요. 퇴직소 산출세액이 있으면 곱하기 퇴직소득 금액. 과표 아니죠? 그 과표가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 종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구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 곱하기 종합소득 금액분의 국외 원천소득이죠. 그것처럼 얘도 과표 아니고요. 퇴직소득 금액분의 국외 원천소득 해서 한도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갖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퇴직소득의 수입식이 나오죠. 수입시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 연금에 수령한 날 아니라는 거, 그거만 좀 체크하시고, 퇴직한 날. 연금에 수령한 날 아닙니다. 연금 계좌에 넣으면,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당하는 게 이연되는 거고요. 퇴직소득의 이연 개념은 없어요. 소득은 퇴직한 날에 이미 발생했고 원천징수만 이연되는 거죠. 원천징수 세액도 퇴직한 날 다 계산해요. 이 종전규정 그리고 개정규정에 따라서 퇴직소득 산출세액 다 계산하고요. 그걸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이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원천징수를 좀 미뤘다가 나중에 연금에 수령한 날 그때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때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퇴직한 날 발생한 거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하고 건설근로자 고용개혁,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직공제금 이것도 지급받는 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분할 지급 시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이런 식으로 수입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시기까지 받고 밑에 참고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는 안 갖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중요한 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 좀 챙겨갈 것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론 정리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꺼번에 다 풀도록 하죠. 퇴직소득 과세 방법 보시면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나오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칙. 원칙은 완납적 원천징수. 우리 아까 구했던 종전규정 40%, 개정규정 60% 해서 그거 원천징수액을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따로 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거죠. 면제가 됩니다. 근데 원천징수를 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완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이연이죠. 요거 연금계좌에 넣어버리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를 이연했다가 나중에 연금 외 수령하면 그때 원천징수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죠. 적용 방법 잠깐만 볼게요. 거기 보시면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퇴직을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의 연금 계좌에다가 퇴직금 넣어줘요. 매년 퇴직금을 개인의 연금 계좌에 넣어주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는 확정 급여형인데 합정 급여형 같은 경우에도 퇴사를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강제로 이체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예금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로. 그거가 동그라미 1번이에요. 회사가 바로 연금 계좌로 넣어주는 경우 원천징수를 이연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퇴직금 제도인데 이거는 보통 예금 계좌로 돈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건 선택적으로 하는 건데 내가 퇴직금을 보통 예금 계좌로 받은 거예요. 요거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연금 계좌로 입금해도 돼요. 60일 이내에 입금했다고 하면 원천징수를 이연합니다. 60일 이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이미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했는데 나중 가서 내가 연금 계좌에 입금을 해버리면요. 그 원천징수를 한 거, 그걸 환급해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 환급은요. 당연히 연금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연금 계좌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 이런 게 좀 나오죠. 요건 개념만 좀 갖고 가시고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좀 떨어져가지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대상 이런 게 나오죠. 그 A하고 B가 나오죠. A하고 B.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그거 동일한 과세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근로 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동일한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동일한 회사에서 과거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은 경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가.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A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이 말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요때 A 회사 같은 경우에 내가 옛날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퇴사한 게 있다는 거야. 한 3월 달에 퇴사한 게 있고 B 회사도 내가 예전에 입사를 해서 계속 다니다가 지금 2018년도에 한 뭐 7월 달에
이렇게 퇴사를 했다는 거죠. 동일 과세기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한 연도의 퇴사를 두 군데서 한 거야. 그게 A에 해당하는 거야.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A 회사로부터는 퇴직소득을 이미 지급받았겠죠. 그리고 B 회사는 지금 받은 거예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정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때는 이번 연도, 한 연도에 두 개의 퇴직금이 있는 거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때려야 되거든요. 누진세율.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돼요. 먼저 A 회사로부터 퇴직금 받은 게 있겠죠. 요 A라고 할게요. A사 퇴직 소득 금액이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세금 뭐 쭉 종정 규정, 개정 규정 해가지고 쭉 세금을 계산해서 낸 게 있다는 거죠. 요걸 스몰 a라고 할게요. 요거를 냈다. 산출세. 그리고 B 회사로부터 퇴직소득 받은 게 있죠. 받은 게 있다. 그럼 B 회사 것만 가지고 또 세금을 계산해요. 세금을 계산해서 낸 게 스몰 b라고 할게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2019년도 5월달에 5월달 확정신고를 해야겠죠.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이란 걸 해야 돼요.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합한다는 거죠. A하고 B 퇴직소득을 합하는 겁니다. 합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죠. C라고 할게요. 그러면 C에서 내가 C를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원천인수 당한 게 있죠. A하고 B는 이미 원천인수 당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A하고 B를 기납부세액으로 빼는 거야. 기납부세액으로 A 플러스 B를 빼면 되는 거죠. 그 나머지를 차감 납부세액으로 내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빼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첫 번째 방법, 1번 방법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5월달에 신고를 하려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B 회사한테 A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얘한테 주는 거야. 그냥 얘한테 원천징수 당했으니까 요거 주고 B 회사 보고 정산을 해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 보고 원천징수 할 때 이것까지 감안해서 해달라. 그러면 B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B 회사에서 아예 A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하고 B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두 개를 합쳐가지고 C를 계산하는 거야. C를 계산한 다음에 산출세액 C가 나왔죠. C가 나오면 여기서 뭘 빼면 돼요? A 회사 원천징수 당한 거 A를 빼면 되는 거야. 기납부세액으로 A를 빼가지고 나머지를 내면 되겠죠. 이게 2번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이든 일단 선택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선택. 정산은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산한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요때 근속연수 계산할 때 있죠. 근속연수. A 회사에서 근속연수가 있고 또 B 회사에서 근속연수가 있는데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중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 계산할 때는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요 기간을 일단 합쳐요. A에서 근속연수 플러스 B에서 근속연수 한 다음에 중복되는 기간 요걸 빼도록 돼 있어요. 두 번 카운팅이 됐으니까 두 번 카운팅 된 거 하나 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빼면 그러면 총 근속연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속연수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B회사에서 정산할 때 B회사 것까지 합쳐가지고 정산할 때 이런 식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은 뭐 법문구에는 이렇게 돼 있고 계산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은 그냥 제일 먼저 입사한 날부터 그죠? 먼저 입사한 날부터 나중에 퇴사한 날까지 카운팅 하시면 돼요. 먼저 입사한 날부터 나중에 퇴사한 날까지 카운팅하면 총 근속연수가 나오는 거니까 뭐 중복된 기간 빼고 이렇게 하면 괜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퇴사한 날까지 카운팅해서 총 근속연수를 계산한 다음에 B 회사에 정산하는 방식대로 정산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산해야 되고 이렇게 정산해야 되고 어찌됐든 정산해야 한다는 거야. 정산 합쳐가지고 누진세율 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번 양가로의 A예요. A,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그 A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요거 정산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정산한다. 이런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정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얘는 정산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과세기간이죠. 근데 B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B 얘는 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근로 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동일한 하나의 계약에서 하나의 계약이라고 돼 있죠.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중간 정산을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 원리 학년 선생님 어떻게 하셨나? 하여튼 자, 요 같은 경우에 중간 정산을 한 개념이죠. 중간 정산. 그래서 한번 보면 글씨는 딱 학년 선생님 글씨인데, 그죠? 제 글씨는 좀 알아요. 보면. 자, 중간 정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A 회사예요, 그냥. 회사는 하나밖에 안 다녔어. 근데 2014년도에 중간 정산을 좀 한 거야. 근데 이게 현실적 퇴직에 해당했다는 거야. 요때 퇴직 소득세를 한번 낸 거야. 요때 퇴직 소득세를 한번 내고 이제 2018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제 퇴사를 하면서 이때 또 퇴직 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럼 하나의 근로계약인 거죠. 하나의 근로계약. A 회사에 근로계약을 맺고 지금 퇴직금을 2번 받는 케이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요거 A라고 할게요. 요거는 A. 요것도 A인데 요거는 스몰 A라고 할게요. 그냥 스몰 A. 그냥 스몰 A라고 그냥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때는 중간 정산할 때는 이 중간 정산 퇴직 소득만 있는 걸로 봐서 뭐 계정 규정, 정정 규정 해가지고 또 짬뽕해서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 정산에서 산출세액이 나왔다. 퇴직 소득이 나왔고 중간 정산에서 산출세액이 나왔다. 이걸 낸 거죠. X라고 할게요. X. 요걸 낸 겁니다. 요걸 내고 퇴사를 할 때 또 퇴직 소득이 있잖아요. 그죠? 퇴사할 때 퇴직소득. 그럼 어떻게 하냐? 요 같은 경우에 그냥 요것만 있는 걸로 봐서 산출세액 계산해도 무방해요. 괜찮습니다. 같은 연도는 아니니까. 같은 연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산출세액 계산해서 요걸로 원천인수 나오고 끝나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얘는 Y라고 할게요. 요걸로 끝나버려도 상관이 없어. 요때는 중간 정산할 때는 근속연수 요 기간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퇴사할 때는 이 기간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속연수를 요 기간 중간 정산했으니까 이제 받은 거는 요 근속연수에 대해서만 퇴직금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으로 그냥 계산해서 끝내버려도 돼. 이거 원천인수 당하고 끝내버려도 되고 아니면 요게 첫 번째 방법 끝내버려도 되고 이렇게 끝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정산해도 되고 정산을 해야 한다는 컨셉을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택. 할 수 있다. 정산할 수 있다. 그럼 정산을 하게 되면 두 개를 합하는 거죠. 퇴직소득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정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지금 퇴직소득의 계산 구조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산출세 계산 구조가. 사실은 이렇게 합쳐가지고 누진 때리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컨셉이에요. 두 개 다 합치는 거죠.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세금이 나온 거야. 산출세. 요거는 Z라고 할게요. 이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근속연수는요. 두 개 짬뽕했으니까 근속연수는 길게 가는 거야. 길게 가니까 뭐 근속연수 공제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게 해서 그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전체 근속연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으로 빼죠. 기납부세액으로 뺄 때는 요거 이때 지금 정산하는 거예요. 정산을 이렇게 방식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두 가지 방식인 거니까 요거 아니었고 요거였다라고 하면 요거 빼는 거예요. 이미 원천인수 당한 거 X를 빼는 겁니다. X를 빼서 내는 방법. 그래서 요 세액하고 이 세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둘 중에 적은 걸로 하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결정세액이 이제 납부세액이 다 썼어 이제. Q라고 할게 Q. 자 Q라고 하면 이 Y하고 Q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Y하고 Q가. 그냥 요걸로만 계산했을 때 Y하고 이 Q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죠. 적은 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둘 중 선택. 그래서 1번하고 2번 방법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
정산을 해야 되고, 이게 정산할 방법이죠. 두 개 합쳐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 한 연도에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를 가지고 내가 산출세액 계산하고 그걸로 끝내버려도 상관이 없어. 아니면 하나의 계약이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산을 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나으냐,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면 일단 두 개를 다 계산해보고 어떻게 세부담 최소화에 부합하는지,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개념은 알고 가셔야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개념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그게 B죠. 1번 양가로의 B. 요때는 정산이란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둘 다 1번 방법, 2번 방법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둘 다 1번 방법, 2번 방법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 근데 A는 사실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학정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B 회사 보고 A 회사 원천징수 영수증 주고 B 회사 보고 정산해달라고 하든지 그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A는 정산을 해야 한다는 컨셉인 거고 근데 정산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B가 하느냐 그런 개념이었고 B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인데 요때 과거에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으면 굳이 정산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정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개념이니까. 자, 이렇게 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 양가로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크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 그걸 빼고 계산한다, 뭐 그런 거고, 근속연수는 중복되는 기간에 뺀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 보시면 돼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파트긴 해요. 확률적으로 좀 떨어져서. 근데 또 안 갖고 가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내용 다 설명하고 문제 풀 거라서 내용 더 설명드릴게요. 303페이지 보시면 퇴직소득의 범위 나오죠. 자, 이제는 윗단인 거예요. 윗단. 우리가 처음에 산출세액부터 먼저 계산 구조가 좀 특이하니까 이걸 먼저 봤는데 이 산출세액 계산 구조에서 퇴직소득 있죠. 요거 윗단을 보는 거예요. 제일 윗단. 범위라고 하면 요 퇴직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공적연금 일시금 같은 경우에도 퇴직소득인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금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하고 한도 초과액은 또 어떻게 취급하느냐 그런 걸 보는 거죠.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내는데 그런 내용,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끝나요. 자, 공적연금 일시금 같은 경우에 공적연금 일시금도 우리가 앞에서 연금소득에서 배웠죠. 공적연금을 연금 수령하면 연금소득이다. 근데 일시금 형태로 연금 외 수령하면 퇴직소득이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 퇴직소득의 범위에서는 공적연금 일시금도 들어가고 현실적인 퇴직금도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공적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죠. 연금소득 왁구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공적연금 일시금 있으면 과세 기준금액 요걸 구하고요. 과세 제외 기여금을 뺍니다. 그 연체이자 요거를 더하는 거죠. 그럼 공적연금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이 나오는 거야. 공적연금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이 나오고 뭐 이거랑 이번 연도에 또 현실적인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더해줘야겠죠. 현실적인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에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이 돼요. 단기에 있다라고 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단기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야. 단기에 공교롭게도 공적연금 일시금도 타고 또 퇴사도 한 거죠. 그럼 두 개 다 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누진세율 때문에 논리적으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퇴직소득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퇴직소득 공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그죠? 제일 윗단을 보는 겁니다. 제일 윗단. 그럼 과세 제외 기여금. 요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과세 제외 기여금은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국민연금이 있고요. 공무원연금 이렇게
크게는 두 개로 나뉘고,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하고 왁구가 똑같아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 이전에는 납입연도 과세 방식이었다가 이 날짜 기준으로 수령연도 과세 방식으로 바뀌었죠. 이때부터 소득공제라는 게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수령연도에 나중 가서 인출할 때 과세를 할 거야. 그게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일시금 형태를 받았다고 하면 요거를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면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액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2000년 1월 1일 이후 과세 기준 이후분으로 발라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안 보냈죠. 1번하고 2번 합치고 그 중에 2번. 그리고 요 비율은 납입 월수 비율로 했어요. 총 납입 월수. 총 납입 월수 분에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월수. 그런 비율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우리 앞에서 연금소득에서 어떻게 했냐면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로 적용했죠. 전체 총 환산소득 누계액분에 2002년 1월 1일 이후 환산소득 누계액.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분. 그걸 발라낸 개념이었죠. 공무원연금은 연금소득하고 다른 점이 그 동네에선 연금 수령이고 지금은 일시금 수령. 그거 하나만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비율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과세 기준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거기 구했다라 하면 과세 제외 기여금 빼고 연체이자 더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연금소득에서는 환산소득 누계액 비율을 적용해서 발라냈다라고 하면 이 동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니멈으로 가요. 사실 좀 특이하게 과세 기준금액을 구하도록 돼 있다. A하고 B.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구하도록 돼 있어요.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나입한 원금이 4천만 원.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나입한 원금이 6천만 원. 국민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싸그리 꺼내는 거죠. 지금 연금 수령 나이가 돼가지고 일시금 형태로 싸그리 다 꺼낸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4천만 원 넣었고 6천만 원 넣었는데 1억을 꺼내는 거죠. 1억을 꺼내는데 그중에서 과세가 돼야 되는 부분은 얼마냐? 이때는 소득공제 안 해줬죠. 이때부터 소득공제 해준 거예요. 내 과표를 줄여서 세금을 줄인 거죠. 이제 와서는 과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소득공제 안 해준 거니까 내 돈 넣었다가 내 돈 타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100을 싸그리 인출했는데 이게 과세 기준금액이냐? 아니라는 거야. 싸그리 인출했지만 이게 소득공제 된 부분이고 과표 줄이고 세금 부담을 줄였으니까 지금 세금 내야 될 부분이니까 실제로는 2002년 1월 1일 이후분 요게 A예요. 요게 과세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요게 6천만 원. 6천만 원이 과세가 돼야 되는 부분. 2000년 1월 1일 이후분. 1억 중에서 4천만 원은 내 돈 내고 내 돈 타는 개념이라서 소득이 아닌 거예요. 애시당초 소득공제 안 됐으니까. 이때부터 수령연도 과세 방식 바뀐 거예요. 소득공제 된 거고. 근데 운용수익이 나실 수가 있으니까 운용수익. 운용수익은 원금에 대해서 나는 거니 4천만 원 원금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이렇게 운용수익이 난 거야. 6천만 원 원금에 대해서 운용수익이 700 난 거야. 그 운용수익은 번 거잖아요. 당연히 번 거죠. 번 거니까 요때 번 거든 요때 번 거든 사실은 다 과세가 돼야 되죠. 실제로 이때도 번 거고 이때도 번 거니까 다 과세가 돼야 돼. 이게 B예요. 사실. 운용수익은 다 과세가 돼야 되는 거니까 내가 번 거니까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것까지도 운용수익이 나면. 근데 우리 세법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는 B가 과세되는 게 맞겠지만 둘 중에 적은 걸로 해줄게라는 거야.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거야. 둘 중에 적은 걸로 해줄게. 지금 운용수익이 나게 되면 원금 1억 하고요. 운용수익 300, 700 더하면 1억 1000을 받는 거야. 지금 1억 1000. 1억 1000 중에서 과세가 되는 금액은 원래는 B가 돼야겠지만 둘 중에 적은 걸로 해줄게. 혜택을 좀 주고자. 그러면 미니멈으로 가는 거야. A는 6,700이죠. B는 6,700에 300까지 더한 거예요. 7,000이죠. 그럼 A를 과세하겠다는 거야. 6,700, A죠.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좀 일관성 있게 한 건데 운영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요. 운영 손실.
운영 손실이 나서 이게 마이너스 300,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700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국민연금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받겠지라고 기대를 해도 1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원금 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재원이 좀 고갈돼가지고. 그런 염려도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내가 지금 받는 거, 원래 1억 넣어놨어요. 1억 넣어놨는데 지금 300하고 700 까였으면 원금이 1,000만 원 까인 거죠. 그럼 9,000만 원 받을 거라는 거야. 9,000만 원. 9,000만 원 받게 되면 그때는 이때도 여전히 A가 적으냐? 뭐 그림으로는 A가 적잖아요.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가 더 적어. B가. 한번 해볼게요. 미니멈으로 하게 되면 지금 싸그리 다 꺼내면 9,000만 원인 거야. 원금 까인 것까지. 근데 A는 뭐냐면 6,000에서 700만 빼는 거야. 6,000에서 700만 빼는 거니까 5,300이고 B는 뭐냐면 6,000에서 700도 빼고 300까지도 빼는 거야. 그러면 5,000이 되겠죠. 그럼 더 적은 것은 5,000이 되는 거야. B. 운영 손실 날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두 중에 적은 걸로 해준 거야. 사실은 더 빼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운영 수익이 나거나 운영 손실이 나거나 일단 일관성 있게 가고자 두 중에 적은 금액. 그런 식으로 산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운영 수익이 나더라도 두 중에 적은 금액으로 해줄게. 운영 손실 나는 것까지 좀 감안해서 운영 손실 나면 두 중에 적은 금액, 운영 수익 나더라도 두 중에 적은 금액. 그런 식으로 산식이 되어 있죠. A하고 B를 비교하셔야 되고요. 요 B를 구할 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실 때 싸그리 다 꺼낸 거예요. 일시금 형태로. 이걸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9천, 1억, 1천, 1억. 이게 싸그리 다 꺼낸 개념이죠. 그럼 B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법정 산식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 싸그리 다 꺼낸 거 있죠. 여기서 뭐 9천만 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9천만 원. 싸그리 다 꺼낸 거. 거기서 뭘 빼면 돼? 4천원 빼면 되는 거야. 2002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원금이죠. 2002년 1월 이전에 납입한 원금, 그걸 빼면 B가 나오는 거야. 그림상으로도. 그죠? 그러면 9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빼면요. 5천만 원 나왔죠. B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요걸 다 꺼낸 게 9천이니까 다 꺼낸 게에서 요 4천 원 빼면 나머지 B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아, 이걸 다 꺼낸 게 이거구나.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아 놓으시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A, B 해가지고 과세 기준금액 나왔잖아요. 이게 5천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5천만 원 나오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과세 기준금액만 구한 거니까 여기서 과세 제외 기여금 얘는 뭐죠? 얘는 2002년 1월 1일 이후분이면 발라낸 거. 과세 제외 기여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것 중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거, 과세가 안 되는 부분, 그걸 빼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300이면 이걸 빼는 거야. 빼고 연체이자 혹시라도 한 200 있다라고 하면 더하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뭐 4,900 요게 공적연금 일시금 퇴직소득이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혹시라도 현실적인 퇴직금이 1억 있대. 그러면 퇴직소득 금액은 1억 4,900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 구조를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딱 구한 게 과세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버리시면 절대 안 돼요. 끝내면 안 되고 과세 제외 기여금 있으면 빼고 연체이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있으면 더하고 이거 퇴직소득이 되는 거니까 일시금 형태를 지금 수령하는 케이스니까 그럼 요게 나오고 요거까지 더해서 퇴직소득 금액을 구해주셔야겠다. 제일 윗단 걸 본 거예요. 퇴직소득 금액 구하고 퇴직소득 공제 빼가지고 과표 구하고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퇴직소득 금액에 대한 범위를 본 거죠. 자, 이게 공적연금 일시금 303페이지 보시면요. 공적연금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과세 기준일 나오죠. 요거 기준으로 지급자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소득 금액은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을 빼고요. 거기 꽃표시가 연체이자예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일시금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그러니까 산식을 과세 기준 금액에서 과세 제외 기여금 빼고 연체이자 더하고 이런 식으로 산식 가져가시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과세 기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밖에 공적연금 일시금, 공무원연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공무원연금은 연금 소득하고 똑같죠. 그냥 일시금 수령액을 납입 월수로 안 보내서 2002년 1월 1일 이후분을 발라내는 개념이죠. 근데 국민연금, 연계 노령연금 얘는 미니멈으로 간다는 거예요. 미니멈 A, B. A가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연금 보험료의 누계 거기에 따른 이자, 가산이자 요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편해요. 요 A 부분, 뒷부분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원금하고 이자 전부 다 2002년 1월 1일 이후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전체 실제 지급받는 일시금 싸그리 다 꺼낸 거 여기서 출발하고요. 여기서 뭘 빼냐면 과세 기준일 2주 후 납입한 그 연금 보험료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럼 B가 나오도록 돼 있죠. 법정 산식이 빨간색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 퇴직금, 요거 현실적인 퇴직 원인으로 받는 거, 그 전부 다 퇴직 소득이고요. 퇴직 공로금, 퇴직 위로금, 명칭, 여하 이런 거 관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퇴직 소득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 나와 있죠. 그게 퇴직 소득의 범위. 마지막 주제가 임원에 대한 퇴직 소득이에요. 요 마지막 주제 같은 경우에는 임원에 대한 거 같은 경우에 임원만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퇴직소득세법상 한도를 정하고 있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도 한도가 있죠. 그거를 총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법인세법에도 한도가 있고 소득세법에도 한도가 있다. 법인세법상의 한도. 자, 법법이 있으면 법상의 한도가 있죠. 그러면 한도 내, 한도 초과 이걸 나눠보면 자,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은 송금이죠. 송금을 인정하고요. 근데 한도 초과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처분 뭐죠? 상여죠, 상여. 임직원에 대한 거니까. 법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 법인세법상 한도 내 금액은 송금이 된다. 이 말은 퇴직금 주는 거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퇴직 소득이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죠. 상여는 인정상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이 들어가 있죠.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퇴직소득인 거 그것만 갖고 와가지고 이게 또 과도화할 수가 있으니까 소득세법상 한도를 한 번 더 거는 거야. 얘가 소득세법상 한도를 만나는 거죠. 얘는 근로소득이니까 한도를 만날 이유가 없어. 이 퇴직소득만 소득세법상 한도를 만나서 한도 내 얘는 퇴직소득이 되고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이렇게 두 번 걸르는 거예요. 두 번 걸러가지고 법상의 한도 초과 근로소득을 보내버리죠. 그리고 이 퇴직소득 중에서도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를 근로소득으로 보내버려요. 나머지가 퇴직소득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르는 게 법인세법으로도 거르고 소득세법에서도 한 번 더 거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도가 뭐냐 이건데 자, 법법상의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죠. 먼저 회사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나누고 있어요. 법인세법상 한도. 회사 규정이 있다. 퇴직금 지급 규정. 정관이나 정관 위만 그 퇴직금 지급 규정. 그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규정상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요. 회사 규정상에 따른 한도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죠. 이게 영순이에요. 영순이고 규정이 없다라고 하면 세법상의 한도로 가는 거야. 세법상의 한도는 정해져 있죠. 세법에. 직전 1년간 총급여. 그래서 출발하고요. 곱하기 10%라고 정해져 있고 곱하기 근속 연수로 정해져 있죠. 직전 1년간 총급여 요 같은 경우에 갖고 가셔야 될 거 제외하는 게 있죠. 비과세 근로소득 이런 건 제외해요. 비과세 근로소득. 송금 불산입 된 인건비 이런 것도 제외하고 좀 특이했던 것은 직무 발면 보상금 이런 것도 사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정도 갖고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제외한다. 그 근속 연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은 절사한다는 거죠. 1개월로 보지 않는다. 이게 법인세법 규정이에요. 법인세법 규정. 법인세법 규정은 이런데 반면에 소득세법 규정은 좀 다르죠. 소득세법 규정 같은 경우에는 직전 3년간이에요. 갑자기 직전 3년간이 튀어나옵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액 그냥 3년치 더하고 나누기 3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2년 근속했다라고 하면 2년치 더하고 나누기 2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2년 근속했다라고 하면 3년이 채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연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나오면 10%는 똑같죠? 곱하기 근속연수까지 똑같죠? 근데 뒤에 뭘 곱하냐면 3배를 곱해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근속연수는 요거랑 다른 점이 있죠. 여기서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그리고 이 근속연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임원에 대한 퇴직금 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얘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2012년 1월 1일 이후 이때부터 한도가 생긴 거거든요. 그 전에는 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만 한도를 만나고요. 근속연수도 2012년 1월 1일 이후만 들어오죠. 얘가 한도가 크죠, 훨씬. 보면 얘보다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규정이 없을 경우에 세법상의 한도를 걸게 되면 이 퇴직소득 있죠. 이 금액이 되게 적어. 한도 걸린 거, 한도 내의 금액 이게 되게 적으니까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금액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해. 사실상 이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의 한도를 걸게 되면 요 퇴직소득으로 들어오는 거, 이 근로소득 다 빠지고 퇴직소득 들어오는 게 되게 적어요. 적은 금액이니까 얘가 한도가 되게 크니까 한도 초과하는 금액이 없겠죠. 근데 규정이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뭐 이런 비슷한 산식 만들어 놓고 10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규정에, 회사 규정에 근속연수 곱하기 10배.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규정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는 거니까 이 금액이 되게 클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금액이 되게 크고 전부 다 한도 내라서 송금 인정받고 전부 다 퇴직소득으로 간 거야. 근데 소득세법에서 한 번 더 건 거죠. 3배까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다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때 다 송금 인정받고 퇴직소득으로 넘어오는 그 케이스에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액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경우에. 그리고 여기서는 차이 나는 부분 법인세법하고 비교해서 요거 일단 직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액이라는 거 차이 나고요. 근속연수 계산할 때도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런 게 차이 나고 뒤에 3배 곱하는 거 이것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임원 퇴직금 한도 같은 경우에 언제 생겼냐면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생겼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도 퇴직금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1번 퇴직금, 2번 퇴직금 이렇게 나눠야 돼요. 우리 앞에서 뭐 5배수 환산하고 1배수 환산은 1번 과표하고 2번 과표 이렇게 나눴죠. 그때는 연 단위로 나눴어요. 이제는 1번 퇴직금, 2번 퇴직금 윗단에서 나누는 거야. 과표가 아니라. 과표는 퇴직소득 금액이 있으면 퇴직소득 공제 이런 거 빼고 과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밑에 단이 아니라 위에 단에서 퇴직소득 금액, 그 윗단에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인데 그때는 그 퇴직소득 금액을 1번 퇴직소득, 2번 퇴직소득 나누고요. 기준 날짜가 2014년이 아니라 2012년. 그렇게 되고 근속 연수가 아니라 근속 월수로 나눠요. 근속 월수로, 월 단위로 월할 안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적어보죠. 과표 한분하고는 날짜가 일단 차이 나니까 여러분들이 날짜를 조금 갖고 가셔야 돼. 자주 보시면 날짜도 기억이 좀 날 거니까. 2012년 1월 1일. 요때는 한도가 없었고요. 요때부터 한도가 생긴 거예요. 그럼 전체 근속 월수가 있겠죠. 그게 99개월 20일이었다고 할게요. 99일 20일. 그러면 요 전체 퇴직금, 총 퇴직금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있으면 두 개로 쪼개는 거야. 1번 퇴직금, 2번 퇴직금. 근속 월수로 쪼개는 겁니다. 이때는. 앞부분에 근속 월수가 44개월 10일 뭐 이런 식으로 갈게요. 10일. 요게 55개월 10일이라고 할게요. 그럼 나누는 겁니다. 요거를 1번 퇴직금하고 2번 퇴직금을 나누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미만 1개월로 보면 100개월이 되죠.
이 같은 경우에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면 45개월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또 1개월 미만 1개월로 보면 56개월이 되잖아요. 56개월. 그럼 45개월하고 56개월 더하면 101개월이 돼요. 아까 안 떨어지죠? 이게 끼워 넣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끼워 넣기는 이 개월수로 끼워 넣기가 아니고 금액으로 끼워 넣기 해요. 어차피 총 퇴직금을 1번 퇴직금, 2번 퇴직금 나누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1번 퇴직금을 먼저 구하고요. 얘를 먼저 구하고 얘를 끼워 넣기 하면 돼. 어차피 1억을 두 개로 쪼개는 거니까. 그럼 얘는 100개월분의 45개월, 45%니까 4,50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100개월분의 요거 4,500 빼고 45개월치 5,500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으로 끼워 넣기 들어가면 어차피 55개월치가 들어오는 그런 컨셉이긴 해요. 근데 법에서는 이거 개월수로 끼워 넣기가 아니라 금액으로 끼워 넣기가 되어 있어요. 1번 퇴직금 구하고 나머지가 2번 퇴직금. 이걸 두 개로 쪼개는 개념이니까. 자, 그럼 1번 퇴직금은 온전히 퇴직소득이 돼요. 얘는 온전히 퇴직소득 100%. 근데 2번 퇴직금만 한도를 만나는 거예요. 2번 퇴직금만 한도를 만나서 한도 내, 한도 초과가 있으면 한도 내는 퇴직소득이 되고요.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한도가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한도가. 그러면 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이거 4,500 온전히 100% 다 퇴직소득이 되고 이 5,500 중에서 한도 내 5천만 원만 퇴직소득이 되고 초과하는 거 500은 근로소득으로 빠지는 거야. 그럼 퇴직소득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다면 요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이렇게 합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9,500. 구하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냥 전체 퇴직금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빠지는 걸 구하면 그러면 요거를 빼가지고 아, 퇴직소득 금액이 9,500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논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전체 퇴직금 안에 근로소득으로 빠질 게 있으니까 그것만 빼면 전부 다 퇴직소득 금액이 돼요. 똑같이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9,500을 구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퇴직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근로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걸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또 1번 퇴직금에 대한 거 세부적인 내용하고 2번 퇴직금에 대한 거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정리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월할 계산하는 거 그걸 보여드렸는데 1번 퇴직금은 월할 계산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거 말고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요걸 선택을 해도 돼요.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1번 퇴직금 적어보면 얘는 선택이요. 1하고 2 중에 선택. 그럼 1은 뭐냐? 월할 계산한 거. 우리가 아까 월할 계산했죠. 전체 100개월분에 45개월 해가지고 전체 퇴직금 1억 곱하기 45%. 그리고 월할 계산하는 거. 요거 선택을 해도 되고요. 두 번째도 있어요. 2012년 1월 1일 날 개정됐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 앞부분이죠. 앞부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거니까 2011년 12월 31일 날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만약에 2011년 말에 퇴사를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받을 퇴직금 상당액,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해 본 금액, 그걸로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2011년 말에 만약에 퇴사를 했다면 이 정도 퇴직금 회사 규정에 따라 받았을 거다. 1억 받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요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면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는 가정이 꼭 주어져야 돼요. 뭐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뭐 퇴직소득 금액 최대화를 가정한다. 이런 가정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 가정이 주어져야 되는데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주어지면 통상적으로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는 세부담이 적어요.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이 연분영승법 이런 거 적용하고 하니까 통상적으로는 퇴직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는 적으니까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퇴직소득 금액 최대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무방하다. 근데 사실은 둘 다 계산해 보긴 해야 돼. 끝까지 계산해 보긴 해야 돼요. 근로소득세 계산해 보고 퇴직소득세 계산해 보고 둘 중에 어떤 게 세부담 최소화에 부합할지는 사실 가봐야 되긴 해요. 가봐야 알긴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퇴직소득이 세부담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로는 세부담 최소화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고 둘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퇴직소득 최대화 과정 이런 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좀 최근 들어서 퇴직소득세 문제가 취재가 됐는데 그때 세부담 최소화 과정으로 주어졌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자료가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퇴직소득 최대화 과정으로 풀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게 통상적인 거니까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되긴 해요. 끝까지.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주어지는 것은 출제 오류나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근데 통상적으로는 뭐 퇴직소득이 훨씬 세부담이 적으니까 그렇게 푸셔도 무방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정이 주어지긴 해야 돼요. 퇴직소득 최대화. 이런 가정이 주어질 거고요. 뭐 세부담 최소화라고 해도 만약에 근로소득세 산출세 계산하는 구조 이런 게 하나도 안 주어졌다 자료가 그러면 그냥 퇴직소득 최대화로 푸시면 돼요. 그때는 1번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때는 1번 퇴직금은 생각해 보시면 온전히 퇴직소득이 되는 거예요. 한도 적용 안 받죠. 온전히 퇴직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커지면 좋은 거죠. 온전히 퇴직소득이 되는 거니 100% 얘가 커지면 퇴직소득이 커지는 거야. 그죠? 얘가 커지면 당연히 퇴직소득이 커지는 거야. 얘는 온전히 퇴직소득인 거니까. 얘가 커지면 뭐가 작아져요? 2번 퇴직금이 작아지는 거야. 2번 퇴직금이 작아지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가는 금액이 작아지는 거죠. 한도 초과액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커지면 되는 거야. 맥스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번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2번 퇴직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2번 퇴직금 중에 퇴직소득은 얼마냐 이렇게 나올 건데 2번 퇴직금이 있다라고 하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구하는 겁니다. 한도가 있으면 항상 산식이 미니멈으로 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총 퇴직금이 있으면요. 요걸 1번 퇴직금하고 2번 퇴직금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끼워 넣기로 했죠. 1번 퇴직금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2번 퇴직금은 끼워 넣기 금액인 거예요.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선택했죠. 계산됐다라고 하면 총 퇴직금이 1억인데 이게 4,500이야. 4,500 빼서 5,500. 그 2번 퇴직금이죠. 2번 퇴직금을 먼저 구해놓고 얘랑 이제 한도를 구하는 거야. 한도를 구해서 비교하는 거죠. 한도는 우리가 아까 산식 직전 3년간 연평균 총급여 자 이렇게 구했죠. 거기에 10% 때리고요. 거기에 근속연수 곱하고 마지막으로 3배까지 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요 근속연수는요. 조심하셔야 될 게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라는 거야. 그리고 근속연수는요.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셔야 돼요. 자, 요 케이스에서 여기서 지금 55개월 10일이잖아요. 2012년 1월 1일 이후 보는 근속연수가 요거잖아요. 요거죠. 요거 55개월 10일이면요. 몇 개월로 봐야 된다? 56개월로 봐야 돼요. 56개월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고 했으니까. 56개월로. 56개월로 보면 45개월, 56개월 하면 101개월 아니냐. 왔고 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한도는 왔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도는 딱 이 금액이 돼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 이 금액이 돼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적정해. 이거죠. 이 정도면 적정해. 그러니까 한도는 왔고 떨어지는 개념이 없어요. 56개월로 넣으셔야 돼. 무조건. 56개월 넣으실 때 56개월 그냥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 그럼 56년 되고 56개월 나누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시죠? 56개월 나누기 12개월. 한도는 왔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왔고 떨어져야겠지. 총 퇴직금이 1억이면 1번하고 2번 퇴직금으로 나누는 컨셉이니까 1억이면 이거 두 개 합치면 무조건 1억이 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1억에서 4,500을 빼면 5,500이 돼야겠죠. 이건 두 개 합치면 무조건 1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왔고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얘는 왔고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한도 이 정도면 적정해. 그거니까 얘는 56개월로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 56개월로 넣는 거예요.
그렇게 법 규정대로 그렇게 한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금액이 퇴직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퇴직 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 1번 퇴직금, 요거는 퇴직 소득이니까 더하시고요. 2번 퇴직금 중에서 퇴직 소득, 요거 한도 내외 금액, 둘 중에 적은 금액.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죠. 총 퇴직금에서 뭘 빼야 된다? 근로소득으로 가는 금액. 그러니까 2번 퇴직금 중에서 근로소득으로 빠지는 금액. 한도 초과액. 이렇게 빼서도 구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퇴직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저 윗단에. 임원에 대해서만 이런 한도가 있는 겁니다. 사용인은 상관이 없어요. 사용인은 퇴직금 많이 줘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용인은 일을 엄청나게 잘했다든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사용인한테는 많이 안 줘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주고 많이 준다고 하면 진짜 일 잘한 거예요. 임원은 많이 준다라고 하면 과도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한도를 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05페이지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요거 눈으로 정리하고 자, 끝내도록 하죠. 자,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은 거기 1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이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퇴직소득 금액 1번 퇴직금 얘기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A 또는 B로 할 수 있다. A는 월할 안분 계산,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월할 안분 계산할 때는 꽃표시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가지고 월할 안분 계산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 규정상의 금액 2011년 12월 말에 정관 또는 정관 위임에 따른 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 금액이죠. 1번 퇴직금은 소득 구분, 퇴직소득으로 온전히 빠지는 것이고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 금액은 2번 퇴직금이라고 하죠. 그거는 둘 중에 적은 금액 한도가 있으니까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1번 퇴직소득 금액을 빼면 되는 것이고 그거랑 한도를 만나게 하죠. 한도 내는 퇴직소득,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 그리고 2번 양가로에 2번 퇴직금의 한도, 산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퇴직 전 3년 동안 총 급액의 연 평균 한산액. 근데 꽃표시 1번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2년이면 2년치 합치고 2년으로 나누면 돼. 거기 10% 적용하고요. 12분의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이죠. 그리고 꽃표시 3번에 보시면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배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급여에 대한 내용은 꽃표시 2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법인세 할 거랑 한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의 한도 구할 때랑 봉급 상여 이런 거 좀 들어가고 잉여금 처분 상여 들어가는데 인정 상여 이런 거 안 들어가고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뭐 이런 게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법인세법상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무발명보상금 이것도 일반적인 급여로 보지는 않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직무발명보상금은 특이하게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론 정리는 끝났고요. 우리 조금 쉬고 퇴직소득세 문제 좀 풀고 퇴직소득세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조금 쉬겠습니다.